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코인 소식에 대해 알아보는 코인라이트의 윤송아입니다. 오늘도 유튜버 신도님 그리고 스펑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은 아직도 횡보세라 답답한 절마 지금 뭐 심정이겠지만 여름 휴가철 휴가 잘 다녀오시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한번 시장을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비트고수와 스펑키입니다. 이게 딱 좀 날씨도 약간 좀 이제 휴가철이고 더워서 그런지 좀 몸도 늘어지고 하는 만큼 비트코인도 좀 약간 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답답하신 분들이 좀 많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고 다시 한번 이 시장에 좀 여러 가지 관심들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다 인내력 있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주간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던 핫 이슈들에서 알아보는 코인 하이라이트 순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30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또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문회에서 미 상원 의원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사실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반응은 뭐 당 색깔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사실 암호화폐를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고 뭐 청문회가 열려서 그 의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달러의 지배력에 의해서 달러의 만약에 통용성에 대해서 가치 훼손을 한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기술을 이해하고 못하고 아직은 좀 청문회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그냥 갑론을박 맨날 정해진 이야기. 달러는 강해야 되고 대신 이 블록체인 기술은 또 써야겠고 거기에 대한 접점을 찾는 그런 내용들로 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어떻게 보면 계속 쳇바퀴 굴러가듯이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는 받아들이기 싫고 블록체인은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술 이노베이션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에서 재차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빨리 선점하지 않으면 결국에 누군가는 선점을 한 다음에 많은 기회를 잃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동시에 이제 재차 나오는 주장들이 이제 비트코인과 리브라라든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아예 다르다는 점.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약간 선을 긋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에서는요. 블록체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클의 최고 경영자 제레미 얼레어가 미국 블록체인 협회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언이 또 화제가 됐었죠. 어떤 발언이었나요? 뭐 원래 서클이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암호화폐를 시작한 기업이 아니에요. 서클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JP모건이 골드만인가 JP모건 아무튼 현 금융 강자들이 투자를 해서 만든 그룹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청문회에서 발표를 한다. 그것도 좀 제가 볼 때 넌센스이긴 한데 물론 그쪽에서 얘기한 거는 지금과 다른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새로운 규제 프레임을 가지고 새롭게 가이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의 갖고 있는 프레임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걸 키워나가려면 새로운 규제들, 그다음 공통 규제안, 전 세계적으로 공통 규제안 마련이 시급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면으로 보면 원래 금융권에서 돈을 벌던 기업이 들어와서 암호화폐 쪽에서도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좋게는 봐드릴 수가 없는 게 스타트업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기존의 금융권이 그대로 그냥 자기 인프라 끌고 와서 블록체인 사업하는 정도로 보이는 거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발언이 비트코인과 리브라는 다르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유통량 자체가 정해져 있고 지금 네. 현재 블록체인에 비트코인이 몇 개가 지금 유통되고 있고 어떤 월렛에 뭐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이제 정확하게 수명하게 지금 오랜 한 10년의 역사를 두고 이렇게 딱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중앙이 없는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로 인해 운영이 되는 그런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사실 리브라 같은 경우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네. 이거 그냥 마구잡이로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중앙 정부에서 이제 달러를 얼마나 찍어내든지 모르고 그걸 또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그런 추측들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모로 이런 기존의 그런 화폐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하는 건데 근데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그거와 정반대되는 모든 게 이제 투명한 그런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리브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화폐랑 다를 게 없죠. 왜냐면 언제든지 찍어낼 수가 있고 뭐 물론 리브라 측에서는 방금 얼마만큼의 US 달러라든지 뭔가 입금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찍어내준 것이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네. 사실 뭐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냥 결국에는 화폐랑 일반 지금 미국 달러랑은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좀 많이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워낙에 페이스북 이용자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이 거대한 하나의 나라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위협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신두님 혹시 덧붙이실 내용 있으신가요? 일단 페이스북 리브라하고 이제 비트코인 리브라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좀 죄송하긴 한데 그만큼 네. 중요하니까 그쵸. 짚어야 되는데 비트코인하고 리브라하고 선을 긋는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규제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리브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금융권에 있는 제도나 뭐 인프라로 충분히 커버도 가능하고 법리 적용도 가능해요. 근데 암호화폐 중에 대표격인 비트코인은 누구나 이제 돈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기 네. 때문에 관련법들이 여러 가지가 파생돼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트코인은 지금 새로운 법 같은 거 아니면 가이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리브라는 지금의 법 적용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가이드는 형성될 수 있는데 물론 추가적인 건 아직 부수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리브라 같은 경우에. 근데 비트코인은 대대적인 서클에서도 말했지만 전 세계적인 공통 규제 아니라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게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네, 두 분은 그렇다면 미국 블록체인 협회 대표가 무엇을 바라고 이런 발언을 했을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국에는 뭐 일종의 정치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다 블록체인을 옹호하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 정부 측에서 어떻게 보면 반론하기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분들이 뭐 재차 강조하는 것처럼 뭐 일자리 창출을 네. 하고 있다. 새로운 이노베이션이다. 4차 뭐 기술 혁명이다.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하게 되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막을 명분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게 뭐 굉장히 뭐 돈 세탁이라든지 안 좋은 것에 많이 쓰일 수가 있다는 형태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거기서는 또 반론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규제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지금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가 어떻게 어디로 유통되고 있는지 그것을 뭐 모니터링을 하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뭐 어떤 규제를 너네가 만들어주면 그 틀 안에서 그럼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생산적인 토론이었지만 이 블록체인 협회를 대변하시는 분들이 좀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신두님이 보시기에 이 속뜻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뭐 일본 경우에도 IT 기업으로 발전을 못하면서 제조업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뒤처지면서 IT 기업 쪽으로 성장세가 갔고 일본은 제조업에서 멈췄듯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탄생했던 시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기술인데 이거를 받아들이자니 국가적으로 화폐가 조금 달러 화폐가 가치가 떨어질 것 같고 그러자니 안 받아들여지자니 앞으로 또 4차 산업혁명에서 이끌어가는 선두주자 역할을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 뺏기게 되는 또 위험성도 존재하고 하다 보니까 이 갑론을박이 자꾸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미국은 이제 신기술,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나 4차 산업혁명, AI 등 선도해 나가는 기업들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다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화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점에서 종이돈하고 동전을 쓰던 시대하고 인터넷 상점에서 돈을 쓰는 시대는 돈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화폐라고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암호화폐를 아마 제도화하면서
우리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네.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판단되는 거죠. 네.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이번 청문회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브라 청문회와는 달리 이번 청문회에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도 좀 들렸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청문회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내용, 그냥 이 이슈 관해서 청문회 자체가 있었던 것 자체가 엄청난 호재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것 자체를 되게 어이없어 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인데 왜 그러냐. 네. 트럼프까지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엄청난 이슈들을 다룬 이런 청문회에서도 지금 며칠 동안 며칠 동안 계속 다루고 있고 그쵸. 전 세계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고 CNN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암호화폐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진짜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까지도 언급하는 수준까지도 왔는데 네. 아직도 의심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 자체 그 노이즈 마케팅 이상으로도 그만큼 지금 많은 기존의 그런 여러 가지 화폐들을 위협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대체 가능한 그런 기술로서도 잠재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계속 다뤄지고 많은 사람들이 업계에 뛰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저는 그냥 호재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얘기했다라는 거 긍정적인 호재라고 보시는 거죠? 저도 긍정적인 호재라고 보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청문회나 이런 걸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 세계가 각국이 경제 정책에서 제일 일선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 대선 때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대단히 대선 공약으로 네. 유명해졌었고, 독일의 이제 총리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역설을 했었고, 이미 4년 전 오바마하고 하노버 가정박람회 때 두 분이 만나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5년 전에 이미 했어요. 근데 트럼프 때 이제 대선 때도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근데 이유는 사실 IT 산업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새로운 이제 금융형태가 탄생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 되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 화폐를 디지털화해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누가 이길지는 사실 모르지만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죠. 리브라나 미국 정부가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나중에 미국의 힘이 커지면 가능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전 세계 코인 시장의 최대 강자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느 정도는 성숙하고 안전하게 성장을 해줘야만 미국의 달러가 스테이블로 전환이 돼서 코인으로 전환이 되는, 기업의 코인이 전환이 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호재라고 보여지는 상황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 네, 그렇게 싫어하던 암호화폐를 갖다 말이죠. 이번 청문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야 한다. 이게 미국 의원의 말씀이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혁명적인 기술인 거는 네. 증명이 된 게 지금 여러 가지 시가총액들을 보면은 암호화폐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들을 보면은 이게 수백조 원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생태계가 이 기술 중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증명을 해주는 거고,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싹처럼 이제 커나가는 단계에서 지금 미국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강대국이 없는데, 네. 이 지금 앞으로 미래 기술을 짊어질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 기술들이 지금 다른 곳에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청문회 안에서도 계속 나오는 주장이, 우리는 이거를 이노베이션을 막으면 안 돼, 막을 수가 없다, 당연히 막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거의 단점들을 또 토론하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 막으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주요 주제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도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 특히 이 중국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뺏겨선 안 된다라는 이 우려적인 그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스펀키님이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네. 거기에 조금만 제가 살을 붙여보면, 자, 미국이 혁신기술, 이노베이션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사실
지금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미국에서 청문회를 자꾸 여는 부분이 중국하고 IT 기업이 지금 그 나라의 시가총액을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거 보면 BAT라고 해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라고 중국 기업, 그다음에 화웨이까지 네. 샤오미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전부 지금 중국에서도 시가총액이 1위부터 10위 안에 포진을 하는데 잘 보시면 미국의 1위부터 10위도 다 IT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이 싸우고 있는 건 아마 전진 이제 포지션으로 나와서 국가를 대변해서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IT 기업의 성장성은 글로벌이에요. 얼마나 지금은 상점이 그러니까 미국의 백화점이 중국을 들어가서 영업을 해야지만 영업이익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IT라는 건 직접적인 상점이 들어가지 않고 망을 통해 인터넷 망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그 인터넷 망을 넘어서 글로벌을 넘어서 환율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환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화폐도 분명히 필요한 시대가 왔고 그로 인해서 각국의 자국의 IT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가총액을 더 높이고 영업이익을 더 높일 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알맞는 제도화된 화폐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인 거는 중국도 미국도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계속 암호화폐를 언급을 하지만 중국에서는 블록체인은 키우지만 암호화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지향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가 네. 최근에 리브라가 딱 나오니까 리브라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있다, 괜찮다. 자기도 중앙정부에서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조차 우방국인 우리나라 일본도 리브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거든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품을 울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미국과 가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대적인 입장인 중국에서 리브라를 찬성하고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중국이 지금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기업들, 미국의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뭐라 그래야 무기가 될 수 있는, 날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저희가 볼 때. 미국이 경계하는 중국, 지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 분위기가 어떤가요, 중국은? 뭐 중국은 사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여러 가지 중국의 뉴스가 되게 이제 그 호재로서 정의될 때가 있고 굉장히 큰 악재로서 돌아올 때도 많은데 최근에는 중국의 중앙은행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인다는 그런 뉴스도 지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리브라를 지금 중국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자체를 뭐 전혀 뭐 겉으로는 약간 좀 거부감을 표출을 하면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네. 것을 이게 어떻게 미래를 짊어 나갈 이런 디지털 자산과 중국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좀 선두주자기도 해요. 여러 가지 위챗페이부터 해가지고 그런 디지털 자산을 이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네. 전 국민이 쓰게 해서 지금 이미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암호화폐로 전환을 많이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거나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지금 다양한 블록체인 쪽 이제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많거든요. 또 이런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또 중국이다 보니까 뭐 절대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포지션을 절대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네.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을 뭐 전환을 암호화폐로 전환시키게 된다면 효율적인 것도 굉장히 많고 지금 중국이 좀 애먹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챗페이 같은 거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그런 디지털 화폐들 기능들이 여러 가지 너무 이상한 돈 세탁부터 해가지고 좀 이상한 용도로 활용이 많이 돼서 네. 그 계속 바꾸고 있어요 정책을. 그러니까 처음에 1인당 얼마를 보유할 수 있고 전송할 수 있는 액수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분기별로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오. 시행착오가 계속 겪고 있는데 저도 이제 중국에서 몇 년 전에 살았을 때 그때 있었을 때 저도 위챗페이를 뭐 택시부터 해서 모든 걸 해서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리밋과 지금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또 알아보니까 그 사이에도 또 여러 번 바뀌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모든 게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솔루션과 네. 암호화폐라는 솔루션 모든 게 이렇게 투명하면서 좀 활용되게끔 하게 된다면은 좀 많은 중국의 현재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중국이 앞서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과 향후 계획들이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뭐 스폰키님이 말씀하셨듯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제 TV를 보셔서 많이 아실 건 테랑이라고 해갖고 뭐
얼굴 안면 인식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뭐 기존의 이력들, 뭐 전과 조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산 가치 이런 거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공산화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얼마나 개인을 통제하는 거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면 이 얼굴이 안면 인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이력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에서 가장 원하는 개인 통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산의 통제거든요. 네. 외환 유출이나 외환 반출 같은 거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암호화폐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중국은 급속도로 아까 스펀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국민들을 급속도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도입을 한다면 중국은 더 빠르게 도입을 해서 이쪽 산업을 미국보다 더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죠. 근데 문제는 중국의 인터넷망이 네. 글로벌화 전략에서 미국에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 다 지금 차단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글로벌화 전략에서 좀 밀려 있다 보니까 중국은 뭐 인구도 많지만 중국 주변에 또 친중 국가들하고 해서 연동하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변이 넓어지면 미국보다는 좀 약합니다. 지금은 빠를 수 있지만 미국보다 약한 이유는 뭐냐면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22억 명에다가 페이스북 자회 왓츠앱인가? 그게 10억 명이에요. 그래서 32억 명. 그 다음에 아마존이 구글하고 유튜브 해갖고 그것도 한 20억 명 이상. 그 다음에 아마존 가입자까지 하면 물론 중복 가입자가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가입자의 인프라수로는 중국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글로벌 정책에서는 미국이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처음에는 중국이 힘을 발휘하고 국민적 여론을 몰아가서 성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더 세지만 나중에 뒤에 갖고 있는 힘은 미국 자체가 세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서로 간에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어느 쪽이 먼저 나와서 산업을 이끌어갈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마치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리브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미국에서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 조금 더 자세한 이유 그리고 평가가 뭘까요? 뭐 방금 전에 신두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네. 중국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미중 간의 뭐 여러 가지 갈등 네. 모든 분야에서 있죠. 뭐 전 세계 이 지구상의 투톱 뭐 슈퍼 파워들인데 계속 경쟁하고 있고 누가 먼저 앞서냐. 미국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보이는 순간 중국이 바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는 긍정적이다 얘기하는 거고 그 반대로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강대국 들끼리는 이게 겉으로는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쇼맨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네한테는 꿀리지 않는다. 약간 그런 메시지를 그냥 전하는 걸로도 어떻게 보면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중국은요, 블록체인 기술력이나 이 산업 지원이 한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 있나요? 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작년까지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작년까지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의 한 도시에 이제 블록체인으로 스타트업을 한다 그러면 2조 원까지도 그 배당을 해갖고 2조 원을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는 아니고요. 블록체인 이제 스타트업에 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아무래도 외환 시장이 많이 좀 경직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한창 때는 한 도시니까 뭐 상하이 지역 아니면 광저우 지역 이렇게 2조 원까지 자금을 그쪽에서 이제 스타트업한테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을 사격을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사실은 조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예전만큼의 뭐 이렇게 지원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2조였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액수네요. 중국 같은 도시가 많은데 한 지역에 2조니까 여러 지역이면 10개만 해도 20조 원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계산이 정말 그런 행보들이요. 미국이 견제하는 이유일까요?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속이 붙는다고 하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게 또 중국이거든요. 뭐 국민들에게 투표권이 없잖아요. 거기는 알아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쪽 방향을 가리키면은 다 같이 우르르 가면서 그 모멘텀이 정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끝없이 견제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이 블록체인의 잠재력에 대한 의견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같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이 발전되고 상용화되면 암호화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블록체인과 아까 잠시 나왔던 얘기 중에 왜 중국이 비트코인을 막았고 리브라는 찬성하는 분위기로 갔느냐는 네. 사실 리브라를 법정화폐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정말로 민간화폐라고 보면, 민간이 발행한 화폐라고 보면, 아무나 채굴하면 발행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수학 문제를 풀면은 비트코인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수학 문제를 풀면 누구나 얻어낼 수 있다는 개념이 같아요. 그리고 화폐 발행권이 민간한테 이양됐다는 뉘앙스가 되는데,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리브라가 중앙정부는 아닙니다. 페이스북이라는 중앙 통제에서 코인이 나오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중앙 정부가 코인을 찍어낸다면 중앙화된 코인, 원래 암호화폐는 중앙화되면 안 되는데 네. 중앙화된 화폐로 범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리브라가.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통제하는 법정화폐,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리브라에 대한 찬성을 한 이유가 그렇게 풀이가 돼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죄송한데 질문을 까먹었는데 뭐였죠? 아, 네. 그 블록체인이 발전되고 상용화되면 네. 암호화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주 간단합니다. 블록체인으로 화폐를 쓰게 되면 지금은 화폐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지불 결제만 이렇게 쓰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면 뭐냐면 돈이 생각을 해요. 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말씀드릴게요. 정치 자금 우리가 좋은데 댐 건설, 그다음에 뭐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썼는데 착복하는 개념으로 쓰거나 집을 사는데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개념 스마트머니가 되면 필요한 용도 위에 못 쓰게 막을 수도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중앙정부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좋아할 수가 있다는 게, 중국처럼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싶거나 유출을 막고 싶은 데는 쓸 용도에 딱 정해놓으면 그 용도 이외엔 못 쓰는 돈들이 생겨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기능성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화폐가 기능을 갖게.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때 어머니한테 이제 거짓말해서 학용품 돈으로 좀 떡볶이도 사 먹고 네, 했던 게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기능성 화폐가 적용이 되면 그렇게 이제 기능을 갖게 되는, 한 단계 생각할 수 있는 화폐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코인 하이라이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미국이 2008년도 이후로 최초로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과 유럽도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최근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 뭘까요? 일단은 방금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거, 사실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경제가 다 붕괴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사실 여태까지 역사를 지켜보면은 금리 인하가 계속 상승하다가 네. 그걸 인하시키는 그 순간부터 전체적인 그 나라의 경제가 좀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 말 그대로 10년, 한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사람들은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약간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데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항상 버블들만 연달아 터지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그렇게 됐을 때 또 근데 그 당시를 보면은 해지 역할로서는 여러 가지 그 금과 실버와 각종 그런 그 희귀 메탈들이 가격을 많이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핫해진 그런 역사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모로 디지털 골드라는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해지 상품으로서 뜨고 있는데, 암호화폐 업계 관점에서는 좀 약간 호재로서 좀 약간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약간 금리 인하의 뭐 깊은 뜻은 뭐 그들만이 알겠죠. 근데 뭐 사실 전혀 좋은 신호는 아닐 거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호재로 작용하는 그 이유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 금리 인하가 암호화폐 시장에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를 증명한 사례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짧기 때문에 증명을 해 나가고 있으면서 이제 맞는 선례를 찾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 지표들은 몇 가지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비트코인을 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건 아까 스폰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거든요. 근데 금리를 내리면 당연히 시장에 돈은 유동성을 확보하게 돼요. 왜냐하면 돈이 싸니까 돈의 가치를 싸게 낮춘 거거든요. 그러면 네. 돈을 빌려서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아져요,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빌려서 쓰게 되면 일단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 네.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은 우리나라 이주열 총리가 금리 미국 내리기 전에 내린다고 하니까 바로 다음날 뉴스가 강남부동산 꿈틀댄다는 얘기 바로 나왔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좀 정책을 어떻게 묶어보려고 썼던 정책을 금리 인상 한 방에 날려먹었다 이런 뉴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네. 됐다. 그 정도로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역할이 큰데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이제 여기서 넣어보면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전 세계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가 돼 있는 바 암호화폐 쪽으로도 돈이 들어올 수 있겠다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그 외로 만약에 범주를 넓히려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맞는 지표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돼요. 따로. 네. 네. 바로 어제부터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실제로 코인 가격에 코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나요? 사실 전반적인 시장 자체 아주 살짝 반등세가 있긴 했었는데 비트코인도 몇 프로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도 올라갔는데 사실 이 금리나 이 뉴스 때문에 올라갔다고는 좀 약간 해석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그 폭 자체도 좀 너무 작았고 그리고 원래 좀 약간 과매도된 상태의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반등이 있다고 보고 있긴 한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방금 신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돈 그 자체가 싸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분석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런 금리 인하가 있으면서부터는 약간 발등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불이 붙는 약간 그런 시기예요. 왜냐면 해지 상품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돈 자체가 그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기 때문에 해지 상품들을 찾는데 이럴 때야말로 이제 보통 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체적인 상품들을 헤지펀드들은 찾는데 기존에 한 7, 8년의 역사를 봤을 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경제적 위기가 오거나 뭐 여러 가지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졌을 때 그런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가장 크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글로벌 헤지 펀드들에서 그 하나의 헤지 상품으로서 굉장히 뜨고 있는 상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가 경제가 조금 흔들리는 순간부터는 뭐 보통 다 금으로 도망가거나 은으로 도망가거나 뭐 어디로 도망가는데 이제 하나의 비트코인도 하나의 헤지 상품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하나의 좀 역사적 최초의 제대로 된 사례가 되지 않을까.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런 금리 인하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방향을 보면은 앞으로 지금 자료가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탄생 시기를 봤을 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또 금리가 인하됩니다. 시장에 앞으로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 이제 스푼키님 말씀 중에 중요한 게 있었는데 자산운용사들이 돈의 가치,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1이라는 돈을 갖고 있을 때 금리가 높다면 이 1의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네.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 1의 가치가 금리가 낮아졌다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산운용사들은 투자가들의 돈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의 가치가 가만히 놔두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야겠죠. 자산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이를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 당연히 미국 증시는 부양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자금 흐름이 좋은 쪽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당연히 좋아질 거고 우리나라 부동산은 안전자산에서 생각하니까 돈이 올라갈 거고요.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자산운용사에서 암호화폐를 투자 상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작됐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금리 인하에 맞춰서 벡트라도 오픈해준다든가 아니면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전면적으로 좀 개방되는 조금이라도 물꼬를 터준다면 이 포트폴리오를 암호화폐로 구성하고 있는 투자사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뭐 유럽이나 미국의 시장이 규제되고 정부가 승인한 시장이 열린다면 네.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 수요가 일어나면서 암호화폐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 시간적인 지금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불장이 다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부장은 당연히 오죠. 네. 당연히 올 거고 물리신 리플도 원금 오실 거예요. 그러게요. 언젠가는. 안타깝습니다. 부장은 오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언제 오느냐의 문제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기관들에게 있어서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이 굉장히 좋은 헤지 상품으로서 이제 뜨고 있는 것도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해프닝으로 끝난 두올 산업의 빗썸 인수입니다. 빗썸 인수 무산에 후폭풍 말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빗썸 인수설부터 무산까지 그 과정을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7월 9일 주식시장에 두올 산업이 주목받은 건 지난 9일부터입니다. SGBK그룹은 지분의 57.4%를 인수하겠다고 공시한 건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두올 산업의 빗썸을 인수한다고 해석되어 3일 연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7월 10일 BTHMB 홀딩스가 공시 다음 날인 7월 10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두올 산업과 재무적 투자나 인수 관련해서 체결된 계약이 없다라고 공지를 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열사이자 빗썸 최대 주주인 BC홀딩스 컴퍼니와 2대 주주인 비텐트는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이유로 두올 산업에 15억 상당의 소송을 걸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두올 산업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두올 산업이 투자한 SGBK그룹은 BTHMB의 지분 투자 제안서를 낸 상태라며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고요. 7월 29일 그리고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지 시스템에 따르면 두올 산업은 출시 예정이던 주식 및 투자 증권 취득 결정을 철회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네, 문제의 핵심인 두올 산업 어떤 회사죠? 두올 산업 어떤 회사기보다는 자본 규모를 좀 봐야 되는데 빗썸이라는 거래소를 인수합병할 정도의 자금력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뉴스가 발표되고도 유튜브 개인 채널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왔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 자체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등치가 어느 정도 차이 나면 충분히 가능하죠. 자본을 모을 수 있는 회를 구성해 갖고 이제 인수합병전에 참여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을 100억 원도 안 되는 기업이 인수합병을 시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인수합병이 분명히 문제가 이건 되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다음날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인수합병이 진짜 진행되는 줄 알고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피해를 입는 바람에 지금 두올 산업 벌점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벌점 부과가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20점인가 15점인가 되면 상장 폐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주식 조작 아닌가요? 주가 조작으로 이제 몰릴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부분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안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좀 사기 아니냐는 얘기가 도는 판에 이런 빗썸 인수 같은 걸로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신하게 되면 참 요건 상당히 안타깝네요.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 가격들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사실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 자체가 그냥 모든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크게는 상관없는데 사실 요 인수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토큰이 발행이 됐었거든요. BXA라고 이제 그 거래소 토큰이 발행이 됐었는데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에 그게 발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가장 안 좋았을 때 여러 가지 그 세일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패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네.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불확신에 꽉 차 계시고 정말 많이 불안해 하시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과 그리고 이 인수합병도 그 세일 자체가 정말 좀 잘 진행이 안 되어서 지금 좀 여러모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거래가 실제로 이용되는 그 현장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코인캐스터가 간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도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열심히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서울 근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먼 길을 달려서 어디까지 왔냐고요? 저는 바로 파주의 용미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 제 옆에 옥수수도 있고 저 뒤에 깨밭도 있고 여기 진짜 한적하고 구준넉한 곳인데요. 여기 오늘 제가 왜 왔냐면요. 네, 이 외곽에도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볼까요? 바로 이곳인데요. 네, 여기 딱 보면 꽃도 있고 비트코인 사용 가능이라고 써져 있죠.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요? 용미리에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꽃집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묘지가 많잖아요. 낙골당하고 용미리 공동묘지 낙골당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쪽 상대로 하는 꽃집을 하게 된 거죠. 사장님, 그럼 언제부터 코인을 받기 시작하셨나요? 저 2017년 말이요? 그럼 실제로 코인을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네. 그런 분들 안 계시네요. 아, 아직은. 근데 이제 오셔서 네. 저거 보고 비트코인도 받냐고 네네. 하는 분들은 이제 신기하게 생각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계신데 네네. 근데 전 저 같아도 비트코인으로 결제는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받는 건 받죠. 받아서 네네. 갖고 있을 예정인데 제가 만약에 딴 데 가서 사면 아까워서 저는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쓰죠. 그럼 사장님이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셨을 때 90만 원이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90만 원, 110만 원 왔다. 그때 혹시 코인을 좀 매수하셨나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익을 좀 보셨겠네요. 당연하죠. 한동안 꽃가게 일을 낯설 정도로 네. 아, 정말요? 남의 말 믿고 투기든 투자든 하지 마시고 좀 책 좀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고 투자든 투기든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코인이 실물 현재에서 실물 화폐처럼 사용되는 그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일명 코인캐스터가 간다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으로 물건값을 치른다 받는다는 이미 10년 전 아이템이라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네.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계속 논의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 있죠? 가치 네. 변동이 없는 코인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많이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가치 변환이 없는 지금의 화폐처럼 그냥 보존 가치 그대로 옮겨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만약에 실생활이 되면 많이 쓰일 겁니다. 저도 사실은 비트코인을 많이 실생활에서 쓰고 싶은데요. 제가 어느 거래소를 거래하고 있는데 입금이 제한돼서 지금 아까워서 못 쓰고 있어요. 오를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비트코인 제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현금 그러니까 네. 일반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데 비트코인을 쓸 때는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방금 신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슨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알트 코인들이 이제 나와서 좀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 마지막 코너인 코인 뉴스 시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푸카오 글로벌의 피코가 국내 거래소 코인빗에 7월 3일 상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코인빗은 지난 5월 24일 푸카오 글로벌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분야 상호 업무 협력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보다 뛰어난 보안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코는 해커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실제 해커가 사용하는 백도어를 탐지해서 지갑에 대한 실시간 위협을 감지하고 경보를 알려주는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카오 글로벌은 백신 소프트웨어인 바이로봇의 개발, 사이버 사령부 어드바이저 20년간 정보 보안 분야의 화이트 해커 및 바이러스 백신 섭렵 등 전문적인 기술력과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 스트렛의 설립자 톰 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 조치가 비트코인 랠리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유동성을 확대하고 이는 다시 고위험 투자 자산 및 해지 상품에 대한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면서 비트코인에 있어서도 당연히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리플 코인이 2019년 1분기에는 약 1억 942만 달러, 2분기에는 2억 5,151만 달러 상당의 리플을 판매했으며 1분기에 비해 약 48%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이번 주는 사실 암호화폐 시장 이슈가 아니라요. 네. 글로벌 이슈가 많았죠. 뭐 오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부분도 있고 금리 인하, 그다음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청문회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핀테크라고 불렀던 게 테크핀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이 먼저 금융 기술에서 기술 금융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더 중시되는 사회로 가면서 테크핀이라는 지금 신조어들이 탄생을 하고 쓰기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지금 어찌됐든 지금 기존의 금융권의 패러다임이 5G가 형성되면서 5G 인터넷 환경하고 맞춰져 가야 되는, 발을 맞춰야만 기업의 성장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시기적인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뉴스 중에 조금 아쉬운 건 톰리가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시장에 강한 랠리로 작용할 거다. 톰리는 비트코인 가격을 맞춘 적이 없어요. 그런가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 이거는 뭐 하락 시그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네. 이 부분은 아쉽네요. 예. 스펀키님은 혹시 한 주간 소식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방금 이제 톰리 말씀하셔서 좀 웃긴데, 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이제 펄마보라고 부르는데, 펄마보가 뭐냐면은 하락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무조건 올라간다 하나만 얘기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펄마보라고, 그러니까 영원한 황소, 약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하나의 그런 극과에 속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톰리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맨날 올라간다고 하니까 희망회로 돌리기 좋아서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에도 연말에 전국종 간다고 맨날 노래하셨었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에 거의 최저점을 찍게 돼서 되게 안타깝게 욕을 많이 드시긴 했는데, 이번에는 꼭 그 예언이 적중을 하면서 맞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좀 잘 이번에 좀 됐으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네. 루비니는 또 무조건 폭락론자예요. 그러니까 루비니 교수가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닌 게 어차피 시장은 한번 떨어질 땐 떨어지거든요. 2008년에 한번 맞춘 거 맞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그 이후에도 강연을 나올 때마다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이라 사실은 뭐 톰리나 그 루비니 교수님이나 별반 다르진 않다. 네, 뭐 올라가는 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기 때문에 둘 다 맞죠.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맞아요, 결국에는. 사람은 소신이 있어요. 한 가지 방향만 밀어야 돼요. 네. 그럼 우리도 오른다로 우리는 갈까요? 오른다고 밀어야죠. 네, 물론 무조건 올라가죠. 네, 이번 주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신도님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떤가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네, 너무 즐거웠지만 오늘 경제 뉴스는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힘을 모은다면 이번에 한번 다시 경제적인 자립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경제적인 자립을 이뤄낼 거라고 보고 암호화폐도 자립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일본 경제와 연동되지 않는 자립하는 경제가 됐으면 좋겠고 예, 오늘 소감은 이렇습니다. 네, 저도 좀 암호화폐 이렇게 호재도 많은데 앞으로는 계속 상승장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조금 더 상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도 올해 장수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1시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라이트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